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법원에는 전대미문의 치욕스러운 대형 사건이 2건이나 터졌습니다. 현직 판사를 탄핵하는 소추안이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해당 판사는 법원 조직에서 발생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두었다 공개했습니다. 먼저 사법농단 사건에 등장하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이 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을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3시 23분 투표 결과를 받아든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선언했습니다.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에 무효표 4장, 발의자 161명에 18명의 찬성표가 더해져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이 102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범여권 의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습니다. 이러한 훼손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된 재판을 받을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큰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결국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런 실익도 없습니다. 명문마저 희미합니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입니다. 정권을 위한 탄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3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 잘못을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는 오후 5시쯤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헌재의 심리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와 함께 직무가 정지된 임성근 판사는 국회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소추안을 가결한 건 유감이라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결국 사법농단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대법원이 판사를 뒷조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해서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판결문까지 고쳐준 경악스러운 실체까지 드러났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고 당시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14명이 줄줄이 법정에 섰지만 죄다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선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정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 소송에 참고하라며 만든 보고서를 청와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1심에 이어 오늘 2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농단 판사님들 지금 다 무죄 나오고 있잖아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주요 수사 정보를 다루는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일탈도 최근까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불똥이 튈 수 있는 예민한 수사 정보를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며 법원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보고된 수사 정보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탄핵이라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역시 검찰 수사 정보를 법원 행정처로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법원장도 실무자가 한 일을 몰랐던 것 같다며 무죄. 청와대가 서운해할 거라며 판결문을 고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도 법원은 위헌이지만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여 법정에서 동료를 단죄한 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사법농단 사태가 연루된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 또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법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의 재판은 지난 2년간 100번 넘게 진행됐지만 최근 정기 인사로 재판장까지 바뀌면서 1심 선고마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등장하는 판사는 여럿인데 왜 임성근 판사가 탄핵의 대상이 됐을까요? 법원은 그가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고 그는 곧 법복을 벗어 징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임 판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법원이 반성하고 사과는 했지만 누구도 책임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윤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의 김연학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밉보인 동료 판사를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우울증 약을 먹는 조울증 환자라고 날조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결과는 불문, 즉 징계 사유는 있지만 정도가 약하다며 아예 책임을 묻지 않은 겁니다. 김 판사처럼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판사 4명도 모두 징계를 피해갔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이던 홍승면 판사는 일제 강제징용과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처음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임성근 부장판사도 법원 징계에선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비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에 통보한 판사는 모두 66명, 징계를 받은 건 9명에 불과합니다.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정직 이상 징계는 단 3명뿐입니다. 그나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법관 10명을 추가로 징계 청구했지만 2년째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의 비위나 어떤 전행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가 되어 있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사법농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관의 비위나 전행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로부터 넘겨받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통상의 절차대로 곧장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변론기일을 정해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실제 탄핵이 결정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달 말로 끝나는 임 판사의 임기입니다. 퇴임한 판사에게는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헌재가 약 3주 안에 심리를 맞춰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윤선입니다. 임성근 판사는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전 녹취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작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자신이 사직서를 냈는데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표 수리를 거부했고 그 증거라면서 공개한 건데요. 먼저 윤수환 기자가 녹음 내용부터 정리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둔 오늘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작년 5월 김 대법원장을 찾아간 임 판사가 법원을 그만두겠다며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겁니다.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어제 임 판사는 당시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부인하자 하루 만에 대화 육성을 공개하며 반격했습니다. 녹취 파일 속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의 사표 수리 문제를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근데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자신도 임 판사가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독이면서도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탄핵 이야기 꺼내지도 못하게 그냥 왜냐면 사표 수리보는 탄핵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정말 적절할 가능성이 들어서. 사의를 밝혔던 배경을 놓고 임성근 판사 측은 수사나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3년째 재판에서 배제된 채 명목상 법관직을 유지하는 걸 감내하기 어려웠다며
올해 연임을 신청하지 않아 이달 말 퇴임하기로 한 것도 결코 탄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면담 당시 임 판사가 휴대전화로 직접 대화를 녹음했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의 미래를 위해 녹음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결국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고 기억이 불분명했다면서 오늘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만남은 적절했는지, 임 판사는 왜 굳이 독대를 요청해서 몰래 대화를 녹음했고 왜 하필 9개월이 지난 오늘 공개했는지 여러 의문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강현섭 기자입니다. 작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은 분명 위헌적인 행위지만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름 만에 법복을 입고 법정에 복귀하자 정치권에서 탄핵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법원이 어렵게 자기 식구가 한 행위가 위헌적임을 확인해 준 만큼 국회가 탄핵 등을 통해서 해당 행위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2달 뒤 총선에서 여당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과반을 훌쩍 넘길 정도로 압승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겠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간 게 바로 총선 한 달 뒤였던 겁니다. 임 판사는 탄핵을 언급하는 김 대법원장의 육성을 녹음해 놓고도 당시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9개월 가까이 흐른 어제 조선일보가 대법원장이 정치권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하루 뒤 임 부장판사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몰아붙인 겁니다. 당초 탄핵을 언급한 적 없다고 했던 김 대법원장은 제대로 기억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좀 희미하였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데 중도 사직하는 건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사직을 만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사과와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현직 판사에게 사표를 낼 자격이 있냐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네,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루 법원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불 꺼진 현장을 연결합니다. 곽동건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법원 분위기 꽤 심란했을 것 같습니다. 네, 판사들은 하루 종일 당혹스럽고 참담하다 할 말을 잃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공개적인 반응은 꺼리는 분위기인데 내부망인 코트넷에 오후 늦게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대구지법 정욱도 부장판사인데요. 재판의 독립 훼손에 대해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탄핵 소추를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대법원장의 처신도 부적절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일선 판사들 사이엔 차분히 지켜보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재판 개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판사들에게 좋은 전례가 될 거란 겁니다. 또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임하는데 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굳이 탄핵 소추했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대법원장하고 대화한 걸 녹음해서 폭로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판사들도 충격이 컸을 텐데 반응들이 좀 어땠습니까? 네, 판사들 역시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직위나 연령대에 따라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젊은 평판사들은 법관이 어떻게 몰래 녹음을 하고 그걸 여론전에까지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판사는 MBC와 통화에서 이게 바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사람의 실체라며 사법농단의 본질을 벗어나서 초점을 흐리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참급 판사들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한 것이 부끄럽다며 임 부장판사보단 김 대법원장에게 날을 세웠고 또 사법부 독립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던 김 대법원장이 여당의 눈치를 봐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실망했다고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김명수 원장이 결국 사과를 했고요. 법원 지휘력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취를 두고서 나오는 말들이 좀 있습니까?
네, 김명수 대법원장 바로 사과를 했지만 거취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그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근길에서도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태의 파장이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여야 공방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을 두고 법원 장악이라던 국민의힘은 탄핵 대상은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면서 역공을 폈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몰래 녹음의 공개까지 임 판사가 왜 탄핵돼야 하는지 오히려 더 증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데엔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탄핵으로 떠민 것은 물론 탄핵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대법원장이 알아서 물러나야지 그렇지 않고 버티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 줄 것을 바라고 그 이후의 절차는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법관 독립을 파괴하고 법원을 정치판으로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 민주당은 임판사 탄핵안이 가결된 건 임판사의 위헌적 재판 개입 때문이지 김 대법원장 녹취록이나 해명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공개한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흔들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탄핵 대상자에 대해서는 눈 감고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록에 대해서도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거나 몰래 녹음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준비한 이른바 특단의 공급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서울에만 32만 호, 전국적으로 8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역대급 규모인데요. 특히 그동안 개발이 묶여 있었던 서울 한복판에도 아파트를 대거 짓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개발 이익은 개발업자나 땅 주인들이 아니라 공공이 회수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물량 공세였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83만 6천 호, 그중에서도 서울에만 32만 6천 호입니다. 서울 도심에 분당 신도시 3개가 들어서는 규모입니다. 어떻게 서울 도심에 이렇게 많은 집을 짓겠다는 걸까? 핵심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대상은 서울 한복판의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입니다. 이런 지역은 그동안 과밀 억제나 경관 보호 같은 이유로 개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재개발 사업처럼 땅 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LH나 SH공사 같은 공공이 주도하게 됩니다. 땅 주인들에게는 기존 방식보다 10에서 30% 많은 수익을 보장해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개발 이익은 공공이 회수합니다. 또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주 무질서하게 입지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존 재건축 사업에도 LH나 SH공사가 직접 뛰어들어 시행을 담당하는 걸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시 핵심은 공공이 시행하는 조건으로 초과이익 환수 같은 규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지은 집들은 청약 가점이 낮은 3, 40대에게 열어줍니다. 공공분양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일반 분양을 늘리고 추첨제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정부의 오늘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집 사지 마라. 기다리면 집이 나온다는 겁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공급 대책이 과거와 가장 다른 점은 민간 규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철저하게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빠른 속도로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땅 주인들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겨가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박종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관악 강남 아파트. 지난 1995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20년 넘게 지지부진했습니다. 조합의 불투명한 일처리,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 사업성 하락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2016년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가 공동 시행사로 나섰습니다. 긴급 자본을 조달하고 인허가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내년 8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SH가 들어오면서 휘둘리지 않고 쫙쫙 진행됐지. 모두 자금을 대줘가지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기업이 나서서 개발 사업을 앞당긴 곳은 천호 1구역, 성남 중 1구역, 정릉 스카이 연립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이런 공공주도 사업을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선 조합이 아니라 공기업이 사업을 책임집니다.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 부담을 공공이 떠안고 초과이익 부담금,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같은 규제도 파격적으로 풀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시행사와 조합이 높은 분양가로 누리던 막대한 개발 이익은 없습니다. 개발 이익을 공공이 회수해 그 돈으로 세입자와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생활 기반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조합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거든요. 예를 들면 세입자 대책을 강화해야 할 때 조합이 그걸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공공이 주도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존하고는 다른 변화이고 긍정적인 변화로 보죠. 개발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변창흠 장관도 그래서 과거 뉴타운 사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 이익이 철저히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일정 수익에다가 좀 인센티브 정도 주는 걸로 이제 배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늘 이후 땅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주변 집값이나 땅값이 오를 우려는 있습니다. 인근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근의 가격 상승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 정부는 일시적인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고강도 안정 대책을 즉각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네, 오늘 대책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들은 잠시 후 2부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51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3차 대유행의 정책이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인데요. 국내 전파가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 기간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배까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오는 3, 4월에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전남 나주의 시리아인 일가족은 20대 부부와 두 자녀 모두 4명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3일이 지난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했는데 20대 부부는 또 양성이 나왔고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세도 여전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확진된 뒤 10여일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약해지거나 소멸돼 음성으로 바뀌고 증세도 사라지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 기간으로 보면 기존 코로나의 2배 정도입니다. 10일이 넘었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퇴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기침이 있어요. 이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력뿐 아니라 지속력도 강한 걸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오는 3, 4월에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오는 시기 3, 4월에 만약에 해이해진다면 유행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영국 발변이가 확인된 경남과 전남의 외국인 친척 집단 감염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동거인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2m 이상 그리고 또 비대면대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또 혹시라도 그 외부 방문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방역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산발적인 일상의 감염이 이어지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소폭 상승했고 설 연휴가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간부들. 부실한 교인 명단을 제출한 걸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면서 법원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죠. 분초를 다투는 감염병 방역의 특성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발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던 지난해 2월 21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신천지에 전체 교인과 시설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가 1차로 제출한 명단에는 900여 곳의 시설이 빠져 있었고 교인 명단도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이 여러 번 재촉하고 난 뒤 17일이 지난 3월 9일에야 신천지는 전체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모두 다 협조해서 이것만 하고 막아야 하는 줄 압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신천지의 명단 제출이 늦어진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확진자는 900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된 명단을 확보했다면 확산을 좀 더 빨리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간부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시설이나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행위는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이지 역학조사 자체는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가 명단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킨 의혹이 있어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종교계에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줘 감염병 초기 대응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역학조사나 노출의 범위를 빨리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미쳐지는 전파, 유행의 크기 이제 이런 거는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방역당국도 신천지가 고의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위법으로 봤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말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신천지처럼 거짓으로 자료를 내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 스푸트니크 V가 91.6%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실험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 시큰둥했던 유럽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상온 유통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 김정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 중심가의 쇼핑몰. 2달 전부터 접종이 시작된 백신 스푸트니크 V를 맞기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Удобное местоположение и друзья рядом. Сразу зайду и расскажу, какие впечатления.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을 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지난해 8월 러시아 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임상 시험이 끝나지 않아 효능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의 예방 효과가 높다는 3상 결과가 세계적 의학학술지 랜싯에 실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19,800여 명을 대상으로 3상 시험을 진행했는데 91.6%의 면역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И это очень мощный результат, поэтому, безусловно, эта публикация, это и признание успеха российской вакцины.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등 16개국은 이미 접종을 하고 있고 공급 대란을 겪고 있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Jeder, der eine Zulassung bei der Europäischen Medizinagentur stellt, der ist uns herzlich willkommen. Ich habe mit dem russischen Präsidenten genau darüber gesprochen. 스푸트니크 V는 1회에 $10 정도로 저렴하고 2도에서 8도의 상온 유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데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3월 초에 승인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우리 방역당국은 러시아 백신 계약 논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남아공 변이를 위한 백신 개발에 돌입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르면 올해 가을까지 여러 변이에 효과적인 차세대 백신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31년 전 발생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몰려서 20년 넘게 옥살이를 한 이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의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잔혹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면서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 경찰을 대신해 법원이 사과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덤덤한 모습으로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는 두 사람. 지난 1990년 1월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최인철, 장동익 씨입니다. 모범수로 풀려난 이들은 지난 2017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에 물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호소한 겁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발생 31년 만에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이들을 불법 체포해 가둔 뒤 고문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수집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불법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 위법 증거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 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두 사람은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나긴 세월을 참고 올 때면은 오늘 같은 날을 학술고담에 기다렸었고. 약초너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을 이끌었던 박준영 변호사는 4년간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왔습니다. 부녀자를 강간 살해했고 강도를 저지르고 아주 안 좋은 범죄 다 들어있는 판결문의 당사자로서 30년을 살아왔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 최 씨와 장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문에 가담하고 거짓 증언한 당시 수사경찰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여성이 많으면 회의 시간이 길어진다. 일본의 총리까지 지낸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공식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비난이 빗발치자 사과를 하긴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라고 발끈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4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되자마자 피겨스타 아사다 마오를 비난해 물의를 빚었던 모리 요시로 회장. あの子大事な時には必ず転ぶんですよね。なんでなんだろうなと。 이번엔 일본 올림픽 조직위 회의에 출석해 여성 이사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배로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은 경쟁 의식이 강해 한 사람이 손을 들면 모두 발언하게 된다며 굳이 수를 늘리려면 시간도 규제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몰상식한 여성 폄훼 발언에 나라 안팎에서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올림픽 이념에 역행하는 발언으로 책임이 무겁다고 썼고 뉴욕타임스도 도쿄올림픽 주최 측이 새로운 분노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SNS에도 이런 나라라면 여성 선수들이 불참해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모리 회장은 하루 만에 공식 사과했고 사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었다며 발끈했습니다. 女性の事情をたくさん選んだけど結果として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というそんな話を私聞いたことを思い出して言ってるのでこれからされますよということ。 올해 83살로 지난 2000년 총리까지 지낸 모리 회장은 올 초엔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렵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組織委員会の会長として私が今年は難しいでしょうということは口を裂けても言えないんです。 최근 일본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올림픽 취소나 재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관중 경기라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인데 계속 악재만 쌓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네, 제보는 MBC입니다. 어제도 퇴근 시간에 맞춰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고 그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보탠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만들어낸 풍경을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해서 MBC에 보내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동전만큼 굵은 눈발이 도로와 인도를 겹겹이 덮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로에도 눈이 막 쌓이고 비처럼 쏟아질 정도로 큰 눈이 내려가지고 갑작스럽게. 승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안전 난간을 뚫고 인도를 덮쳤습니다. 차는 신호등을 들이받고야 겨우 멈췄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 최모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3km를 운전했습니다. 앞에 좀 이렇게 눈도 오니까 좀 시야도 좀 저기되고 하니까. 차량들은 갑자기 쏟아진 눈에 거북이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제설 차량이 긴급 출동했지만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브레이크를 전혀 못 잡아요. 잡으면 바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적은 없었어요. 마비될 정도로. 파주에선 버스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나무와 부딪힌 뒤 고립됐습니다. 눈길 산책을 나온 한 가족들이 이 모습을 발견했고 버스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약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이 재작년에 눈 엄청 많이 오셨을 때 그렇게 빠지신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아무도 안 도와주셔가지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가지고 도와드리자 해가지고. 마음과 힘이 모아진 덕에 20여 분이 지나자 버스는 눈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영하의 날씨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곳도 많았습니다. 살얼음이 낀 도로에선 대형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혔고 미끄러진 트럭은 옆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설을 했어도 아침이라 뭐 날씨 추워서 이렇게 살짝 얼은 그런 것처럼 블랙아이스 그런 식으로. 저도 화물차 끌고 다니는데 천천히 다니거든요. 인천 송도의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도 차량 석 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중간에 낀 1톤 화물차는 조수석의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좀 얼음이 있어 미끄럽다고 하는데. 화물차 운전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주문도 하지 않은 물건을 보낸다는 문자에 항의성 전화를 한 통 걸었는데 이게 전화 사기의 씨앗을 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사기 일당의 꿰매 수상한 앱을 하나 깔게 되고 그때부터 내가 거는 모든 전화를 사기 일당이 중간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는 한 여성. 잠시 뒤 한 남성이 누런 종이 가방을 들고 나타납니다. 여성이 문 안쪽으로 안내하자 남성이 종이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5만 원짜리 100장 묶음이 7개, 3,500만 원입니다. 가방에 도로 담은 현금은 고스란히 여성의 손에 넘어갑니다. 돈을 건넨 남성 이모 씨는 지난달 25일 사지도 않은 의료기기를 배송하겠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전화했더니 홈쇼핑 고객센터라는 곳에선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고 이어 연락한 경찰 안내에 따라 앱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웠던 이 씨는 혹시나 싶어 114에서 번호를 안내받고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통화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전화를 받았고 이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현금을 찾아오라는 말에 따라 현금 3,500만 원을 건넨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잡아야 되겠다. 그 협조를 좀 해줬어. 그럼 그게 앉아 협조를 해달라 하는 거기서 앉아 내가 넘어간 게라 벌써.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순간 이 씨가 거는 모든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채 받았던 겁니다. 보이스피싱 같은데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너무 치밀하게 준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체계적이고 조직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보다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지난 3년간 전국에서 10만 3천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어르신들 많이 오가는 지역에 노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보행자가 트럭에 치여 숨졌는데요.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돼 있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김태혁 기자입니다. 대전광역시 문창동의 한 도로, 56살 장모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앞뒤로 차량이 쌩쌩 달리자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런데 1톤 화물차가 중앙선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더니 그대로 장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튕겨나간 장 씨는 맞은편에서 오던 경차와 한 번 더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역과에서 저 병원 도착하기 전에 숨이 멎었어요. 사고 지점은 요양병원 앞. 평소 노인들의 보행이 많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노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해 운행하도록 권고할 뿐 단속용 장비 설치 등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지점도 통행량이 많다는 이유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가 아닌 50km로 완화됐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바닥에는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차량들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수로 이상 가게 말고 여기 좀 어떻게 무슨 조치 좀 해주시오. 위험이야. 이거 봐 이거 저기서 얼마나 빨라. 또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 과속을 하더라도 가중처벌도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어르신 치상사고는요, 이러한 단서조항에도 있지 않아서 형사처벌에 대한 따로 규정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은 늘고 있지만 정작 노인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불안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지침을 놓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쭉날쭉합니다. 최근 7명이 함께 카페를 이용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반면 TV조선 직원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들과 모여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따로 앉았는데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고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구차합니다. 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5명이 모였다던 해명과 달리 옆 테이블에 앉은 2명도 일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포구 측은 서울시의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문의했고 서울시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사례의 중구청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TV조선의 한 기자가 회사 안에서 생일 파티를 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등장한 인원만 14명, 일부는 마스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 제재를 가하는 건 정말 명확했을 때 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다고 판단이 좀 어려워서 잠깐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다는 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한 것도 아니어서 처벌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포구도 김어준 씨의 이른바 턱스크에 대해선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건대 헌팅포차에서 CCTV 분석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역 수칙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좀 더 강화할 예정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단속과 처벌이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새해 첫날 해고된 LG 트윈타워의 청소 노동자들이 5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LG 측은 하청업체의 일이라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LG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명절 LG 선물 세트 안 사요. 서울 홍대 입구역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 이런 팻말이 걸렸습니다.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집단 해고 사태가 길어지면서 LG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선 겁니다. 저희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인근 대학의 학생들도 거들었습니다. 힘들게 일해오신 게 얼마인데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해고 당하시면은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눈물이 나죠. 그래서 열받죠. 노예 취급하지 말라며 노조를 만들었던 청소 노동자들은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안팎에서 50일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노조를 결성한 건 지난 2019년.
관리자들이 수시로 욕설을 하고 갑질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도 못한 들이 뭐 말만 하면 그래 감독이 수당을 내 통장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세 사람이 권해줘가지고 왜 거부를 못 하신 거예요? 무서웠어요. 노조 결성 이후에는 욕은 안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 노조 결성 1년여 만에 80여 명의 청소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LG의 청소 담당 원청 회사는 이들이 속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는데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이 유지되던 관행이 이번에는 무시된 겁니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 측은 청소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 업체를 바꾼 것일 뿐이라며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 노동자들은 노조 와해를 위한 부당해고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LG가 책임지고 고용 승계 보장하라! 원청업체는 LG 측이 100% 지분을 갖고 있고 청소 노동자들이 고용된 하청업체는 LG 구광모 회장 고모들 소유였습니다. 고모들은 회사에서 수십억 대의 배당금을 챙긴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도 LG 측은 여전히 하청업체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청소 노동자들의 트윈타워 복직 요구에 대해선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나가야 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24살의 청년 김용균 씨 기억하시죠? MBC가 용균 씨의 휴대전화에서 900여 장의 현장 사진을 처음으로 복원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 그리고 청년 김용균의 일상을 가상현실로 재현해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던 24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투사가 됐습니다. 부모가 조금 더 잘났으면 애한테는 그런 안 좋은 회사를 들어가지 않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뭘 잘했다고 우리가 울 자격이나 있나? 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해왔던 아들의 고장난 휴대전화. 복원해봤더니 아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내게 욕심이란 걸 우리 아들 목소리다. 거기서 떴다고. 휴대전화에선 김용균이 발전소에 입사하려고 썼던 자기소개서도 나왔습니다.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땀 흘리는 전기 엔지니어가 되겠다던 청년을 기다리던 건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김용균의 일상을 좀 더 느껴보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생전 모습을 그려냈고 작업 공간도 가상현실로 재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작업장. 시설 점검을 하는 김용균의 옆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굉음을 내며 시커먼 석탄을 나릅니다. 낙탄을 치우던 김용균이 삽을 놓치며 넘어지는 순간 지켜보던 시민들도 놀라 몸서리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면 얼마나 하고 싶었던 게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만약 그거 된다고 그냥 그만두라고 하고 싶었어. 일하다 죽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떠난 김용균. 오늘 밤 방송될 MBC 특집 다큐 용균이를 만났다에서 그의 모습과 삶이 가상현실로 되살아납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한국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미국 골든글로브 영화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때 아닌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가 제작했고 촬영도 미국에서 이뤄졌습니다. 미국인 감독이 연출했고 제작 국가 역시 미국입니다. 쟤는 안 그래요. 한국애니까. 하지만 대사의 상당수가 한국어라는 이유로 골든글로브 영화제 작품상이 아닌 최우수 외국어 작품상 후보에 오른 영화. 재미교포 2세 미국인 정이삭 감독이 연출한 영화 미나리 얘기입니다. 미나리는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낯선 땅 미국으로 이민간 한인 가족의 삶과 정착기를 따뜻하게 담은 영화인데요. 주최측이 영화 속 대사의 50% 이상이 한국어로 이뤄져 있다면서 미나리를 작품상이 아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지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명백하고 당황스러운 무시, 미국 영화를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리는 기이한 결정.
구시대적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골든글러브 들어가 보면은 출품작이 USA로 돼 있거든요. 되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인종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미나리처럼 비영어 대사가 줄을 잃었지만 백인 감독이 연출하고 백인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들이 과거 작품상을 받고 후보에 올랐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영화들 보면은 외국어가 50% 넘어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미국 영화로 분류가 됐거든요. 외신들은 앞서 각종 영화제에서 20개의 여우 조연상을 휩쓴 배우 윤여정 씨가 연기상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골든글로브의 가장 큰 실수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된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오는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네, 특단의 공급 대책으로 예고된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공공이라는 개발 주체 또 역대급이라는 규모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대책이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번째 대책입니다. 변 장관 직접 모시고 오늘 대책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역대급 규모의 공급 물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이 더 이상 서울에서는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막연한 불안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약 42% 정도에 불과하고 또 실제 자기 집에 사는 분의 비중도 42%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서울에서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자. 이 정도 지을 땅이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 그동안 왜 안 졌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은 충분하게 그 지을 수 있는 땅이 많고 또 너무 저효율적으로 저밀로 이용되고 있어서 공간 구조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주 무질서하게 입지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용어적으로요. 그 준공업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딱 어디라고 떠올리면 준공업 지역이 서울의 남서쪽 그러니까 구로, 금천, 영등포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성수동 그리고 이제 창동 같은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죠. 용적률이 지금 발표를 보면 역세권이 700%, 준공업 지역 500% 이렇게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보통 용적률 한 200%에서 한 25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00%라 그러면 그보다는 훨씬 밀집된 지역이죠. 그래서 강남 지역에 뭐 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이제 이게 단지로 돼 있는 지역 촘촘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더 높아지는 겁니까? 촘촘하고 높아지고 다 복합적인. 컴팩트 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주체가 이제 공공이 주체가 되니까 속도도 빠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수 있을까요? 도심에서 공급하는 데다가 공공이 주도를 하지만 소규모 개발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막연한 불안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한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개발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뭐 천호 1구역이라든지 관악 강남 아파트라든지 또 정릉 스카이 연립이 된 정릉 마을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다 공공이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이 하면 민간보다도 이제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임대주택만 지을 것이다라는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데 공공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공은 민간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하고 협력해서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뭐 공공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협력하는
다양한 방식을 설계하되 리스크를 줄여주고 복잡한 인허가를 간단하게 해주고 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초과이익 환수나 2년 실거주 의무 이런 거를 예외로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혹시 이번에 이제 재건축 초과 부담금 제도를 좀 완화하거나 또 감면한다고 하니까 일반 재건축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고 재건축은 도정법이라 해서 일반적인 이제 장기 사업에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사실 궁금했던 게 몇만 호 이것도 규모도 궁금했지만 어딘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하고 이제 오늘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택지개발지구 그렇죠. 말이죠. 예. 네, 택지개발지구는 전국에 약 한 20개 정도를 이제 지정을 해서 약 한 25만 호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대부분 입지는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발표를 하려면 또 지자체와 여러 가지 또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한두 달 후에 좀 협의가 완성되는 대로 두세 차례 나눠서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이제 뭐 여기가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공개 가능하십니까? 그런 지역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또 제2의 뉴타운이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업은 그 조합이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 시행 주체가 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은 고스란히 조합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이제 시공사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토지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이주 대책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인 책임으로 되다 보니까 원주민 재정 착률이 아주 낮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제되거나 또는 이제 축소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추진하는 방식은 주로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고 또는 공공이 민간하고 협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철저히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일정 수익에다가 좀 인센티브 정도 주는 걸로 이제 배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또 생활 SOC라든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뭐 난개발되거나 그런 문제가 없고 또 원주민들이 재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주자, 이렇게 원주민의 그 주거 안정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마지막 질문으로 요즘 정치권에서요. 가덕도 신공항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야당은 한일 해저 터널 건설을 언급했단 말이죠. 자, 주무 장관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또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그 법안을 마련한다면 저희 주무부서로서는 이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이제 이 경제성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외교적인 문제, 또 군사 전략적인 문제, 또 이제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번 부동산 대책 계획하신 대로 정책 효과를 거두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2주 만인 오늘 오전 한미 정상 간의 첫 전화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 측이 주목하는 북한 문제에 대해선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고 미국이 강조하는 동맹 강화와 관련해선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오늘 전화회담의 의미를 엄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2분간 진행된 첫 전화회담에서 한미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 협력과 동맹 강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제재와 보상을 폭넓게 아우르는 포괄성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른 대북 접근을 시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백악관이 최근 새로운 대북 정책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압박성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건 한미일 협력을 통한 동맹 강화였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동맹의 핵심 축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돼야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압박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기 개최를 추진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일단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뒤로 유보했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꼭 직접 만나서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초유의 당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정의당이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민에게 속죄하겠다는 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도 하지 못하고 사퇴하게 된 후보와 임시 당대표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정의당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는 참석자 74%의 찬성으로 4월 재보선 무공천을 결정했습니다. 초유의 당대표 성추행 파문으로 끼친 실망감을 근본적으로 속죄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결정은 고통스럽고 뼈아픈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무공천을 통해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앞서 김종철 전 대표를 제명한 뒤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고 피해자 장혜영 의원도 최근 의정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해내야 되는 기본적인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번 무공천 결단을 계기로 당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족쇄를 털어냈다고 판단한 듯 당원 당규를 바꿔 재보선 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을 향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진보 후보가 한 명 줄어 득표에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은 가능하지만 이른바 원제 프레임이 부각된 건 껄끄럽습니다. 공천 여부 결정은 당 지도부가 하는데 후보에게 물어보시면 좀 당에서도 이제 당의 결정에 저희도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서.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 후보는 민주당이 부끄러운 자화상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적었고 오세훈 예비 후보 역시 거대 민주당이 6석의 정의당에 1패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성추문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선거 전에 도움이 된다는 속내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서 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애초에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도 2018년 4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를 앞두고 백 전 장관이 청와대 측 요구에 따라 원전의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 당시 산자부 관계자는 장관 결정을 따르려면 경제성이 높게 나올 경우 부담스러웠고 장관의 결정이 한수원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는데 백 전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한수원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원전과 관련한 530건의 자료가 삭제된 과정에 대해 자신이 퇴임한 뒤라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방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 2심에서 형량이 1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나선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크게 두 가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직무유기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1심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하지만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형량을 징역 1년으로 크게 줄여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우 전 수석에게 비선실세 최서원 씨 등에 대한 감찰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1, 2심 재판부가 이견을 보인 겁니다. 민정수석이 어떠한 농단 상태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까지도 형사 책임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범위를 좁게 한정시켜서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384일간 수감됐다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됐기 때문에 이 형량이 확정되더라도 더는 복역하지 않습니다. 선고 직후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특검팀과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2년 4개월 동안 정신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는 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요.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나온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성폭행에서 토착 왜곡까지 프레임 전쟁인데 보궐선거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여야가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죠.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또 어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근에 성범죄 사건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정의당은 성추행 사건에 책임을 지고 그 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라든지 그런 그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는 게 어느 쪽이 더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선거가 성추행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면서 2차 가해를 했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전부터 하는 게. 자, 지금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랑 박원순 전 시장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청문회보다는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봐야 할 겁니다. 네. 국민의힘도 부인하진 않았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이번 4.7 보궐선거는 성범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라는 내용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주눅 들지 말고 그 점도 계속 강조해 주시고.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성폭력 관련 사건을 반복 강조해서 이른바 프레임 효과를 노린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공식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보통 이제 정부 여당 공격할 때는 친북 프레임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도 원전 의혹에 친북 프레임을 입혀 청와대가 이적행위를 했다고 공격했는데 프레임 전략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야 공방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북한 원전 추진은 그 자체로 경천동지할 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북풍 색깔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의 주장을 듣는 것 같아 안쓰럽습니다. 이적행위, 비음모론, 저질 정치 공작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전 사건을 청와대는 친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만들려 했지만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V는 VIP 같은 여러 억측이 나오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된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프레임 전략은 여당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은 친일, 토착 왜구, 또 극우 태극기 프레임으로 보수 야당을 옥죄고 있는데요. 네. 관련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거야말로 이적행에 가까운 거죠. 한국보다는 일본을 위한 그 정책인데 그냥 막 던지는 그런 공략 같아요. 일본이 큰 이익을 본다는 거죠, 훨씬 더. 친일 이적 행위면 본인들 대통령 시절에 주장했던 그분들도 다 친일인지 그거부터 먼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진보 정부 때에도 한일 해저 터널을 검토했는데 왜 우리만 친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 민주당이 야당을 해저터널 공약을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했지만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관련 발언이 공개되면서 다소 머쓱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로 나뉜 정치 지형상 프레임 전략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요.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프레임이 이제 정치권의 오래된 선거 전략이지만 요즘 유권자들은 쉽게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SK의 신임 김원영 감독이 구단 안팎의 변화를 딛고 스프링 캠프 지휘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야구관을 세워준 김성근 전 감독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전은칠 기자의 보도입니다. SK 훈련장에는 새로운 시작, 이기는 야구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새로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반드시 작년 부진을 만회해야 하는 김원영 감독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몇 달 사이 믿기 힘든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둘 다 놀랐습니다. 그런 자리에 결정이 났을 때도 놀랐고 신세계에 인수되는 상상도 못했었고 첫날부터 선수 파악에 한창인 김원영 감독. 현역 생활 20년에 새 팀에서 코치 생활을 거치며 감독의 덕목을 배웠습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고 훈련을 많이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어느 정도는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할 거고 자신만의 야구관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선수의 그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항상 체크를 해야지. 강한 2번도 선호를 많이 하지만 저는 일단 5번, 6번이 더 강한 선수들이 필요하다. 개인보다 팀을 강조하게 된 계기는 2007년 첫 우승이었습니다. 야구 선수한테 제일 미안한 거는 김원영이에요. 시리즈 한 번도 안 썼다고. 나는 그놈한테 큰 빚이 있다고. 큰애가 이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왜 안 나오냐고 이제 그때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좀 쓰지 말라고. 내가 경기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 걱정 그런 거 진짜 그때는 너무 좋은 기억이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마시고 뭐 언제든지 저한테 그냥 더 좋은 말씀 해주시면. 모든 게 새로운 올해 결국 승리로 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승부, 이기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MBC 뉴스 전은칠입니다. 올해 K리그에 거의 재창단 수준으로 변신한 팀이 있습니다. 무려 19명을 새로 영입한 수원FC인데요. 그 특별한 전지훈련 현장을 손장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원FC의 서귀포 전지훈련. 올 시즌 K리그1에 승격한 수원FC는 전례 없이 극적인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뛰었던 35명 중 23명을 내보내고 K리그1, 2와 해외 구단까지 모두 뒤져 무려 19명을 새로 영입했습니다.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특히 포백 라인은 모두 대표팀 출신입니다. 5년 전에 승격했지만 1년 만에 강등되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K리그1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숙제는 기존 선수들과의 조화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자꾸 우리가 얘기하고 훈련을 통해서 맞춰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감독도 매일 선수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최대한 빨리 조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수들 역시 쉴 새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지역으로 연기 나가는 게 맞아. 5년 전에도 승격됐다가 1년 만에 감동됐던 수원FC.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재창단 수준의 파격적인 영입에 공을 들인 만큼 1부 리그 생존, 그 이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초반에 팀으로서 좋은 모습만 보이면 저희가 승격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위 스프릿을 목표로 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나아가고 싶습니다. 수원FC! 화이팅!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끝끝내 림을 외면한 농구공의 마지막 순간 보시죠. 이게 가능한 건지 보고도 신기하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뉴스였습니다. 바람결이 쌀쌀해도 깨끗한 하늘에 상쾌함이 느껴진 하루였는데요. 내일부터는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금세 오를 텐데요. 내일 낮에는 서울이 오늘보다 7도가 높은 영상 8도, 토요일인 모레는 10도까지 껑충 올라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풀려도 내일은 미세먼지 유입 소식 없이 전국의 공기질이 무난하겠는데요. 하지만 토요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들어옵니다. 중서부 지방부터 공기가 탁해지기 시작해서요. 일요일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먼지가 퍼지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아침까지는 하늘이 맑겠고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제주도에서는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에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영하 6도, 전주 영하 3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9도가량 크게 오릅니다. 서울 8도, 광주와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개겠고요. 이후로도 당분간 비나 눈 예보 없이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4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